오후 2시 오늘의 핫 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 1심 선고 내일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관련된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권성동하고 저기 윤석열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하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 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감 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인데 특검은 김건희 씨가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영부인의 신분에서 남용했다라고 보면서 사실상 부의 제로, 권한 없이 어떤 국가의 권력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익으로 유용했다라고 보는 사건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런 권한 남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무너뜨렸다라고 평가를 했고, 통일교라는 특정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이 결탁을 해서 종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점을 지적해 왔는데요. 특히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수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가 재수사 과정에서의 사회적인 논란, 특혜 수사, 그리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이 이뤄졌던 만큼 법원을 통해서 유무죄 판단 중 어떤 판단을 받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수사 절차의 독립성, 공정성과도 굉장히 맞물리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내일 나오는 선고가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기소했던 김건희 씨 관련 3개의 그 사건 중에 하나라고요. 좀 각 사건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내일 선고가 되는 이 사건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건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통일교와의 그런 알선 수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제공을 받았다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 선고가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른 재판 2가지 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데 하나는 이제 통일교의 집단 입당 공천 개입 사건입니다. 이제 2023년에 정당대회 혹은 총선을 앞두고 이 통일교 측의 신도 수천 명의 집단 입당을 요구했고 이걸로 유리한 공천 구도를 만들려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입니다. 서해건설 이봉관 회장이라든가 혹은 김상민 전 검사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으면서 동시에 고가 금품을 받았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먼저 재판 선고가 나오는 내일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 1심 선고 생중계가 불어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조금 전 생중계가 허가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걸까요? 일단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검법에도 명시적으로 특검에서 중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해야 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은 일반인이 연루됐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사실상 공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재판이고 실질적으로 이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이 사건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요직자들의 부정부패의 최정점에 있는 사건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보고 이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된다. 국민적 관심사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좀 보면 그러니까 공직자 출신이 아닌 어떻게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처음이잖아요. 상당히 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도 실제로 생중계가 될지 되지 않을지 상당히 좀 궁금해했던 부분인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이 전반적인 사건들 그리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윤 전 대통령의 아내로서 공직자에 준할 만큼의 그런 지위가 있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밖에 개인의 인권 문제라든가 혹은 관련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도 함께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의혹 내용들을 봤을 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그런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가 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될 1심 선고 저희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거고요. 김건희 씨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앞서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출석 의무가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선고일에도 출석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1심 재판이 끝이 아니라 항소심 또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이 재판 절차에 참여해서 성실한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의중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최종 선고 영안과 관련해서는 보통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출석해야 당연한 사건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이 그러니까 총 징역 15년이거든요. 그런데 혐의를 이렇게 나눠서 구형을 했어요. 자본시장법 위반이랑 알선수재 혐의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은 징역 11년을 구형을 했어요. 이거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총 합계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일단 이 분리해서 구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따로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형 역시 분리를 했습니다. 네. 조금 나누어 보자면 15년 중에 그러니까 4년이 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상한에 해당을 하는데 그 중에서 4년을 구형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방증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11년을 선고한 구형을 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 같은 경우에 이 중에서도 이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합 11년을 구형했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주범들, 다른 공범들이 다 실형을 선고받긴 했습니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고려를 했을 때 결국 이 합산 11년 자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상당히 심각한 범죄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형을 봤을 때 15년의 구형 자체가 하나하나 따졌을 때도 매우 큰 중형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김건희 씨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대체적으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불기소 처분이 있은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다수 확보가 됐었죠. 새로운 증거라는 것은 객관적인 그 당시 시점에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통한 내용들이 다수 확보됨으로 인해서 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 혐의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수익 배분까지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유죄의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도 주요 혐의자인 윤영호 전 본부장이라든가 물건을 전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유죄와 관련한 자백 취지의 진술들이 다수 확보가 되어 있는 만큼 실제로 통일교회 현안과 관련해서 고가의 어떤 금품들이 수수됐다라는 것, 특히 일부 물건 같은 경우는 현물도 제출되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단순한 사교적인 의뢰행위라든가 친분관계에 의한 선물보다는 이 청탁관계를 바라보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고가의 선물이 전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명태균 씨의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치자금, 이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는 데에 대해서는 관련된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무려 2억 수천만 원 상당의 무상 제공을 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녹음 파일과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유죄 판단의 가능성은 매우 높고 양형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내일 이제 김건희 씨 외에도 관심이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1심 사건들이 연달아 열리거든요. 오후 3시랑 4시에 이제 윤영호 전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리고 권성동 의원 관련한 재판이 이제 선고되게 됩니다. 이 재판들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제 부당한 정치 자금을 받았다, 1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통일교의 지시에 따라서 이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정치인에게 전달했다라는 혐의, 그리고 이제 그밖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증거인멸을 했다, 혹은 뭐 횡령 배임을 저질렀다라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뭐 개별적인
판결이긴 합니다만 모두 총 4년씩의 구형을 한 상태고요. 이제 결국 이 선고가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와 또 정치권의 그런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날 수가 있는 그런 선고 내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선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고의 결과에 따라서 뭐 지금 관련돼 있는 통일교 한학적 총재의 그런 재판에도 당연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후에 뭐 관련한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정치권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도 어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재입니다.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무직입니다. 피고인은 위문건을 수령하고 기타 윤석열의 부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적극적인 태도로 수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매우 밀접한 정치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별검사는 법무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를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이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면서 피고인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정치적 공동체라는 해괴한 개념으로 묶어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범죄 결사체로 연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진행된 재판 상황 일부 보셨는데 박성재 전 장관 측에선 내란 가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괴한 주장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다면서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역할을 수행했을 뿐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바는 없다. 장관으로서 김건희 여사를 사적으로 도운 바 없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범죄명은 청탁금지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서 검찰에서 전담수사팀을 꾸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라 이런 지시를 했고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지시를 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일련의 행위가 김건희 여사한테 부정청탁을 받고 이렇게 수사 보고를 받아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한 것이냐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고 법무부에서 처리할 일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보고를 받았는가 이 두 가지 경계선에서 한쪽은 부정한 청탁으로 김건희 여사의 부탁으로 이 부적절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체 청탁과 관련한 부탁은 명확하게 물증이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는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때 그러니까 뭐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어떻게 보면 선고하기도 했었고요. 박성재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좀 내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을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서명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한 인물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재판에 미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그런 선고에 상당한 좀 심증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런 적법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 또 여기에는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 제안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진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한 전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가 됐던 건데 그렇다면 결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역할도 결국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는 중요 임무를 제안한 것으로서 중요한 역할의 시작이었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판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박성재 전 장관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 예컨대 회의를 통해서 검사를 합수본에 파견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회의라든가 혹은 뭐 현재 그런
수용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까지도 결국에는 뭐 시작 전부터 봤을 때 쭉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판부의 그런 심증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진관 재판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는 어떤 징역을 내릴지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 전 총리 측과 내란 특검 모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양측의 항소 취지 배경을 좀 짚어보죠. 네, 특검에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구형보다 훨씬 더 높은 선고형이 나왔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일은 없을 것이고요. 네. 다만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무죄인지 유죄인지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겠다라는 것이고 피고인 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에서는 양형 부당뿐만 아니라 유죄가 나온 판단과 관련해서도 일관되게 내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몰랐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모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법리적인 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항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검의 구형보다 8년이 더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항소심에 가서 혹시나 지금 뭐 선고했던 그 형량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도 좀 있습니까? 일단 1심에서 생각보다 그리고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의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 다음에 항소심에 갔을 때는 그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감경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역시 사실 일부 감경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는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1심에서 양형을 할 때 언급했던 내용이 과거의 사례를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통해서 일종의 새로운 그런 양형 기준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루어질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일부는 감경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1심에서 주장을 했던 1심에서 판단을 했던 그 기준들 그러니까 현 시점에 있어서 이번 내란 사태의 그런 엄중함 등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그 양형 기준에 있어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폭이 뭐 조금 좁은 범위 내에서는 그 정도 내에서는 뭐 양형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재판들 상황 조목조목 좀 짚어드렸고요.